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내 나라님이 자동으로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추운 아침입니다. 그래도 어깨 쭉 펴시고 힘차게 시작해요 말씀하셨고요. 검은 고양이 네로님도 날이 또 추워지고 있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는 불금으로 갑시다 이러셨는데 이렇게 그냥 댓글 달아주시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글이 돼버리고 대본이 되고 막 그러네요. 어쨌든 추워요. 추운데 그래도 또 바람은 상쾌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로서는 또 안성맞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뉴스픽 시간에는 이진하 기자 함께하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이게 과연 여와 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정치 현안,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강철이빨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이 9.19 군사합의 파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안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대통령 영국 가서 어떻게 잘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탄핵안, 쌍특검 이거 지금 야당에서 강행한다라고 했더니 여당에서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설전은 민주당에서 이 기간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그리고 이정석 검사 탄핵안이 갈등의 핵심이었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연속 열리는 회의가 있는 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회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안건은 법사위에서 상정되어야 하는데 법사위도 불발되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또 한창 시끄러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포털이 조중동과 같이 큰 대형 언론사의 그 뉴스나 이런 것들, 기사들만 검색이 자동으로 잘 되게 만들고 네. 소형 언론사들의 뉴스 노출은 제한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작품인지 아니면 알아서들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건지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포털을 이런 식으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명확하게 지금 방통위에서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여당이 지금 만만치 않네요. 네, 일단 포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법사위도 취소되면서 원래 당초에 23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22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 이제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를 취소해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동 직후에 최만현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23일 본회의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은 공지와 달리 예산일 처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틀간의 본회의를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의장실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서 양 교섭단체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지를 수정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그 의안을 내놨다가 이제 철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야가 11월 23일하고 11월 30날, 12월 1일날 이렇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23일 되니까 22일날 하루 전날 서로 간에 좀 여하고 야가 합의를 하면서 어차피 하루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 11월 23일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어쨌든 11월 30날하고 12월 1일날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또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놓고 또 이거를 딱 뒤집어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김진표 의장이 여야 간 예산안을 논의하려고 한 건 가급적 법정 시한인 12월 1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노력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운운하는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를 안 되게 해서 본회의를 무력화하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자꾸 건드리는 거는 사실 예산안은 블랙홀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그 타협이 쉽게 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그거를 내놓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 건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동관 탄핵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둘 다 할 수는 없다. 예산안부터 빨리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잡아놓은 이 일정에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 당락을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예산안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국민 약속이 있어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재발 방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집중하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예산안을 고리로 민주당을 정쟁에 몰두한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그런 전략으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는 진짜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 부단히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좀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다음 뉴스 검색이 지금 기습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네이버도 사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다음이 22일 뉴스 검색 서비스를 기습 변경하면서 뉴스 가점 체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휴 언론사,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면요, 그냥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라고 해서 네이버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일방적으로 뉴스 검색 기본값을 바꾸고요. 정권의 비판적인 중소 언론사의 언론을 막는 등 정부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네이버라는 설까지 파다한데요. 궁극적으로는 구글처럼 국내도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클릭해서 보기가 마련이고 그게 결국은 여론을 형성한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편파 뉴스, 가짜 뉴스 운운한 게 이제 이 다음과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이 기사들의 성향이나 어떤 언론사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그 설정해놓은 기본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건드린 게 아니었다라고 다음이랑 네이버에서 얘기를 해왔었었는데 이걸 지금 건드려 버렸어요. 아예 건드려가지고 컨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 것만 일단 노출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왜곡되게 포털이 아예 그냥 뉴스를 장악해서 자기들이 내보내고 싶은 것만 노출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커다란 그 언론을 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한겨레라든가 뭐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굿모닝 충청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기사까지 성명서 비슷하게 이제 내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얘기는 쏙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이렇게 대화방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음이 이제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전체 언론사와 뉴스 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한 6개월간의 실험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로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제휴 언론사와 별도의 협의나 사전 공지 없이 이 기능을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변경해서 하는 꼼수 장치도 마련을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뉴스 검색 설정을 전체로 변경하면 검색 결과가 30일간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뒤에는 뉴스 제휴 언론사만 검색을 하게 돼서 원복 장치를 걸어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뉴스 검색을 이제 계속 전체로 다시 바꿔야 되는 이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 언론사 배제 등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다음에서는 이제 옵션 전체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뉴스를 선택한 이용자들은 전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검색 설정을 전체를 설정해 놓아야지만 우리들이 보고 싶은 언론사, 작은 언론사들의 기사까지 전부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딱 30일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30일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뉴스 제휴 언론사라고만 이 설정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30일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그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뉴스 제휴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모든 것이 무한정 제공되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중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에서는 그게 뭐 어떠냐.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거잖아요, 결론은. 네. 다음이 이런 검색 설정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미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만 포털 대문에 노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서비스를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언론의 제한은 결국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참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언론사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포털 딱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가지고 우리말 들어라.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기능 자체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이게 22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22일 날에 이제 보도가 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CP 제휴사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139개사만 이제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뉴스토마토도 CP 제휴사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좀 강한 논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네이버도 이제 변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어제 네이버에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얘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포털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기형적 언론 지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제휴 언론사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뭡니까? 뭐 우리가 돈을 내고 그 포털이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돈을 내고가 아니라요. 그 포털 제휴사들은 실제로 그 심사를 통해서 인터넷 언론 심사위원들이 설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인데 이제 거기 이제 하면 사실 이제 그 포털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 맘일 수가 있겠네요. 네, 네임 밸류에 따라서 또 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포털이랑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론이 완벽하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이 21세기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네요.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게.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툴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야생 산삼이죠. 사람이 씨를 뿌렸다 해서 기를 양자를 써서 산양산삼, 산에서 기른 이런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하고 진배가 없고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를 사용하는데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이 산삼 시대 가격이 내년에 오를 예정이랍니다. 10% 정도. 왜냐하면 지리산 7년근 원료 이 삼의 값이 오르고 있고 산삼 순백 10병을 계속해서 사은품으로 드리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사라. 빨리 사라. 오르기 전에 사라. 먼저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39만 원에 2박스 드리고 있지만 사은품까지 생각하면은 3박스 드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도 특별 증정을 해드리니까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담한 대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 양당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두 당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젊고 사고방식도 아주 유연하죠. 알짜배기 활약을 하는 젊은 여성 정치인 용혜인 의원 모시고
최근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핫하게 다가가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 의원을 보면은 막 기운이 뿜뿜뿜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솟아나는 것 같아서 이 산삼순백 이거 안 먹어도 힘이 날 것 같긴 한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제가 놔드렸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법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의원님도 공직선거법이랑 정당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선거법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 올해 초에 국회 정개특위가 공식 주최를 해서 공론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수기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공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가 받아 안아서 입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신경 안 쓰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또 동시에 비례의석과 전체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 공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조사가 끝이 났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자꾸 그 제 논에 물대기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아직 중대선거구제가 뭐 기각당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논거로 막 가져다 쓰셨는데 이 촛불 이후에 이제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냈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착된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뭐 위성정당이다 뭐다 막 논란들이 많잖아요. 네. 잘 안착된 나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 간의 연대 연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선거 때가 되면 뭐 50가지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연정을 꾀한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이 합의안이 깨지게 되면 연정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뭐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랑 어떻게 무슨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가지고 연대연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방식의 제도 보완, 그 정당 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잘 안착시켜보고자 하는 개정안을 이제 올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현재 360명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그 분포를 생각해 보면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2대1 정도로 이제 만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지금 47석인데 이게 120석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 폐해 같은 것들이 조금 없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당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뭐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네. 현실에서 논의가 될 때 국민의힘은 이런 구체적인 개정안 다 빼고 우리는 무조건 병립형 돌아가는 거 아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지금의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병립형이냐 현행이냐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뭐 깜짝 퀴즈라기보다는 솔직히 병립형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병립형. 네, 병립형은 의석수,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비례 득표율만 가지고 비례 의석을 나누는 거고요. 그렇죠. 연동형은 전체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서 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나누는. 그래서 비례에서 지역구 의석에서 발생한 불균형, 그러니까 득표만큼 확보하지 못한 의석을 비례 의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전반적인 국회 의석의 분포가 정당들이 득표한 지지율에 따라서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시킨다는 거죠. 지역구에서 이제 벌어들인 그 비례와 관련된 숫자 플러스 전체적인 것을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실제 민의를 담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한번 비례 의석수를 정리해보자. 이게 네. 이제 연동형인 것이고. 그래서 연동형은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를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기 반영시켜서.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했었던 그런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그 당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찍어줬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하나만 단순하게 해보자. 네, 비례 득표만 가지고 네. 비례 의석을 나누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거대 양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미국처럼 아예 그냥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소수 정당이나 이 다당제를 지향하는 분들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10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힘이 벅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개혁을 이끌어왔던 힘은 우리가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늘 이렇게 국회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과 의지가 모아지면 그럴 때 이제 정치 개혁을 성공해낼 수 있었던 건데, 지금도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개혁의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더 민심 그대로 하는 방향을 할 수가 없다면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노딜을 선언하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진정한 정치 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음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걸고 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승인받는 선거로서 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고 딴지하고 꼼수 부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많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익히 확인한 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우리가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차선책으로 조금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과거로 돌아가지는 말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하나 그냥 원론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니까 결론적으로 뭐 병립형이든 뭐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결론은 이제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해보니까 들어가 보서 국회를 보시니까 뭐 문제가 많던가요? 국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례대표님들이,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비례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보다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영향력이 조금 작고 포션이 좀 작다.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거시기 역할만 하는 거지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와 연결이 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제가. 네, 사실 이제 뭐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비례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정말로 그 당과 당이 지금의 체제 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당제는 사실은 제3당을 이야기하는 다당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3당을 누가 할 거냐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방식의 제3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인물 중심, 명사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제3지대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제3지대는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라거나 그런 제3지대들이 어떻게 귀결됐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4당, 5당, 6당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의미의 다당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간의 연대연합, 그리고 이 연대연합이 자리 잡는다는 건 네. 정당들이 서로 간의 정책적인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서로가 공존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실질적 그림은 3당까지 있는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3당 체제가 아니라 4당, 5당, 6당이 함께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30명의 의원들이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위성정당 출신이 우리 용혜연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용혜연 의원께서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더불어시민당 그런 몫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많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위성정당이 꼭 나쁩니까? H8BBL PQ님 특히 이런 분들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말로 뭐 어떠한 당의 이중대 역할 내지는 뭐 정말로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떠한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 국회 의정 활동을 제일 잘하신 걸로 솔직히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퇴행을 할 때, 그리고 잘 못할 때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의원이라고 감히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1당과 2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가장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층이 역대 최고로 많이 늘어났다. 뭐 중도층이 가장 많이 늘어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중도와 제3지대의 내용을 실제로 어떤 개혁의 방향과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느냐. 사실 지금은 뭐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누가 만나면 뭐 10%가 되네 아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진보적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개혁의 내용으로 제3지대, 중도층을 채울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것에 어떤 최후의 보루, 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정당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 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않고, 혹은 국민의힘이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안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대규모의 부자 감세안을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건 아닙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의 좀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위성정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국회 본회의에서 각 정당들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또 비례 의석을 충분히 늘리면 전체의 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이 원래의 당에서 의석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해외 이제 사례들도 그런 것이고 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의 개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성정당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가 좀 가져왔던 전략적 실책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위성정당의 공포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좀 내몰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반성적 평가를 합니다. 네, 원래 지난번 총선 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없애고 완전 연동형으로 가자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니었는데 또 다시 이제 회귀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맨날 합의했던 걸 다 맨날 파기하고 뒤집어 엎고 그래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그들이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들이 또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쭉쭉쭉 또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냐 몰아가는 상황이 또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오늘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 중요한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뭔가 좀 개혁할 수 있는, 근데 혼자는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연합해서 당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타파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자, 요걸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좀 일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부동층이라는 어떤 영역이 가장 커져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는 거고, 네. 이것은 정치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3지대가 자꾸 이준석 신당, 뭐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런 좀 구태 정치를 다시 구태로 되갚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 제3지대의 내용을
이제 정책적, 개혁적 정책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뭐 민주주의, 뭐 경제, 인권, 다양한 분야, 언론, 다양한 분야에서 퇴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퇴행을 막아야 하는 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준석 신당이 이제 내용 없이 제3지대에서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네. 이 정말로 다음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가 가능한가? 그리고 결국에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의 확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준석 신당의 승리를 막아내고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서는 3자 구도로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 연합으로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세력들의 연합으로 그러니까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소득당만의 이제 작은 승리가 아니라 좀 우리가 함께 큰 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했고, 네, 사실 호남 쪽에서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 좀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고, 나름대로는 해볼만 하다는 좀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수 정당에게 한석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구 출마 같은 방식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용해인 한 명의 재선이나 용해인 한 명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방식의 개혁 연합 신당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도 신당 얘기, 물론 본인이 스스로 신당 만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등등하고 얘기가 된 걸까요? 왜냐하면 송 대표는 지난번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비례 위성 뭐 이런 것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제안인지. 네, 예. 그분들을 제가 만나뵌 적은 없고요. 아, 네. 예. 그분들의 출마 의사, 그러니까 출마 여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개혁연합신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확장으로 귀속되거나 그리고 이합집산만 하는 선거공학적 세력과는 다르게 우리는 개혁 정치의 내용을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이제 개혁 정치의 밑그림은 이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를 통해서 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시기에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게 이제 기업가형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와 이제 국민배당 모델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이제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22대 국회의 개혁 정치의 하나의 밑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함께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방향에 동의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이 한창 이 세를 얻어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여론이든 뭐 누구든 하여튼 관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라치기 정치,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 정치, 잔머리 정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 그분이 건설적인 방향에서 혹은 생산적인 방향에서 무언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지평을 열어준다거나 방향을 설정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자잘자잘한 그런 말장난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기득권이 가졌던 모든 혜택은 본인이 누리면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얻어지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준석 신당이 지향하는 것은 과거 정치하고 다른 게 없고 결국 뭐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뭐 용해인 의원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개혁이나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제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쓴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준석 신당이 이제 뭐 한 대략 17%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는다라고 지난번에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거품이 좀 껴있다라는 네네. 건 이준석 대표 본인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와 저희의 정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한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개혁 보수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새로운 보수 이런 얘기 하지만 분명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분이 나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쵸. 말고는 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 길이 뭐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로 보자면 지금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2024년 예산안 관련된 논의가 지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아젠다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밝혀야 네, 하는 그런 게 거거든요. 없죠, 사실은.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쭉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건 장애인들과 싸운다. 싸우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 정도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반윤석열 전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가장 큰 1등 공신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하는 개혁연합신당은 좀 차이가 있다. 이준석 개인을 중심으로 한 명사 중심의 제3지대 시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의 내용과 방향들을 가지고 연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대 청년, 엄마, 이게 이제 의원님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청년이나 여성, 이분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리고 기존의 워낙 기득권들이 워낙 강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혼자 이 거인과 싸우는 다윗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정치개혁이 필요하죠. 지금의 선거제도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획득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선거를 하나 치른다고 하면 못해도 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태운다라고들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30대, 40대, 뭐 20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돈이 한 번 없죠. 선거에 그렇게 태울 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그런 후원금들을 마주고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사실은 청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 선거의 결과가 뭐 중년 이상의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변화, 정당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 자체가 청년, 여성, 장애인 같은 다양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행안위 소속이시니까 행안위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진짜 이분은 대단한 게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정말 제대로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게 이태원 참사, 뭐 행정망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복구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복구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책임을 안 져요, 절대. 그런데 또 이제 영국 출장은 또 대통령이랑 같이 막 떠나고. 뭐가 가장 문제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행안위 소속으로서. 원래 행안위가 이렇게 현안이 많은 상임위는 아니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국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뭐 오송 참사 이번에 그 네, 행안위 너무 많죠. 네. 그 행정망 마비 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현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 동안 이상민 장관을 쭉 보면서 이상민 장관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무책임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무책임 그 자체다. 네. 어디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말 부끄럼도 모르고 책임감도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낯,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아닌가. 또 워낙 오른팔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너무 애정한다 그러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행정 정상망 먹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저희 의원실로도 뭐 대출을 못 받았다 이런 제보들이 막 와요. 피해를 호소하는. 근데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장관은 영국 갔으니까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네. 이걸 이제 얼마나 피해 규모가 있는지를 국가가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임시로 설립을 해서 이 센터, 그러니까 신고 창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정부가 관련된 대책도 세우고 보상 대책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냥 뭐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 케이스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고쳤으니까 땡이고 별로 큰 문제 아니고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면 뭐 해주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정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제 네. 제가 행안부 차관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서 알게 된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황당하고 사실인데 충격적인 이야기.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메인 시스템이 있고 백업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메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수차례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지만 메인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때 백업 시스템은 그대로 둔단 말이죠. 그러죠. 그럼 메인 시스템에서 만약에 오류가 난다고 하면 백업 시스템을 돌아가야 활용해서 되니까. 롤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건드렸어요?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업 시스템이 없던 상황인 그러네. 거죠. 근데 뭐 IT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이다가 이런 사자를 상황이 낳군요. 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아마 이제 행안부는 어제 현안질의 국회에서 한번 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는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났을 때 대통령 막 화내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카카오 대표가 결국엔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죠. 네, 우리는 왜 이 행정부가 더 사실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카카오야 뭐 민영기업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알아서 대책을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주문을 하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 지금 요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들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아까 말한 무책임 그 자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행정 체계 개편 특별시, 뭐 광역시, 이제 뭐 메가시티까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다 사실은 총선용이다. 결국은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귀를 혹하게 만든 다음에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게다가 장차관들이 지금 서로 동시에 나가는 그런 또 총선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지금 총선을 위해서 행정부나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단 이제 메가시티 관련돼서 이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명백하게 총선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주택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48% 정도, 50%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경기 전국 평균이 한 52%, 53% 정도 됩니다. 근데 김포는 6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은 거군요. 네, 그리고 구리도 58%. 그래서 지금 김포와 구리가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이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높아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총선 전에 자극할 수 있는 지역들을 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실제로는 재정과 권한의 측면에서는 서울시 구로 편입되는 게 훨씬 손해예요, 지자체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구리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자치구 같은 방식을
해달라. 네, 네. 지금의 행정안전부도 불가능한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과 재정은 내려놓기 싫고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이라는 서울 시민이라는 걸 하고 부동산 싶고. 네. 어떤 그런 효과는 누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신호를 이제 실물 경제가 바닥인 상태에서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를 좀 하나 짚어야 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뭐 여야 정부 어느 당 소속인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방향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무책임한 이슈 던지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장관들이 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출마를 하고 싶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도의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국정운영 공백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울산에도 간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정책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책적 행보를 했는지 없어요, 기억이 그런 나지 거.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오로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 뭐 대구 시민들이 위대하다고 했다, 뭐 사진을 3시간을 찍었다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빠르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고 후임 인선 작업을 하는 게 국정운영 공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또 국민들에 대한 도의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국정 행정 이 시스템 물론 이제 각 부처별로 또 본인들이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앉혀놨는데 총선에 나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인 것처럼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자리인 것처럼 그걸 자꾸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정치인들이 입으로 떠들면서 사람들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혁시키고 발전시키고 뭐 바꾼다면 실제 이런 행정부나 이런 쪽의 관료들은 혹은 이 공무원들은 실제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일은 전혀 안 하고 지금 딴 생각들만 제밥만 지금 머리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야 된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행안위 소속이시니까 특히 보면서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윤계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따 10시에 있을 기자회견 제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계인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 만나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 이카리 통통쌀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유저, 유이7, PK 등등등님께서
쌀광고 고시칼이라는 말을 일본말로 안 하면 어떨까요? 찰지고 윤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상품명처럼 이 고시카리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찰지고 윤기 있는 통통쌀입니다 이러면 그 제품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취지는 알겠고 이해도 가지만, 그리고 또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차라리 그냥 이름을 찰지고 윤기 많은 통통쌀 이렇게 짓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일단 고시카리 통통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어제 제안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이 고시카리 통통쌀은요, 강화 교동의 해풍을 맞아서 키웠다라고 하죠.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하다고 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이고요. 깨끗하고 맛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해서 드셔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통통쌀 출시 이벤트로 11월 30일까지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있으니까 혜택 받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산삼순백, 산삼시대, 이거를 선전을 했는데, 요게 지금 한 병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특히 김종대 의원님께 드셔보시고, 알려달라고. 아, 맞아요.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 원래. 이거 일단 뭐 산삼순백으로 네, 출연하신 걸로. 예. 일단 감사드립니다. 오신 거. 예, 예. 저희 한번 드셔보세요. 예. 와, 진짜 어때요? 사실 먹고 나서 금방 효과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제가 좀 가끔 먹어봤는데요. 상당히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이 향과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 품격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까지? 예, 그런 느낌을 줘요. 좋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그런 느낌 저도 광고는 이렇게 받는지.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잠깐만요. 일단 씁니다. 쓰긴 써요. 아니, 이 쓴맛에 먹는 거예요. 이런 쓴맛.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잠든 그 의식을 깨우치는 듯한 쓴맛.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게 바로 존중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바로. 예. 안병호님께서 흔들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시는데, 진짜 흔들어서 안 마셔도 어쨌든 좋은데, 존중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참 좋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전도 잘하시고, 예, 정말 의리 짱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존경하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이번에 원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뭐, 틈이 안 보여서. 아니, 이제 비례 정당 좀 만들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글쎄, 뭐, 여러 신당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지는 듯한 느낌은 별로 안 들고, 굉장히 그 선거법에 따라 또 판이 출렁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어떤 선거제도를 초월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뭔가 좀 큰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인터뷰한 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신당은 또 좀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느낌이 이제 났는데, 의원님은 만약에 양쪽에 좀 둘 중에 누구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혹시 어느 당하고 좀 더 성향이 맞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아직은 정의당 소속이고 또 비대위 대변인까지 그렇죠. 맡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같은 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비례 상위 순번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같이 연합하는 그런 당에.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당이 자기의 다 내준 가장 거죠. 핵심 기득권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김준호 비대위원장 말대로라면 1, 2번을 내드리겠다든가. 또 다른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상위 순번은 개혁과 기후위기, 또 노동을 위한 어떤 그 연대라면은 외부에 개방해버리겠다. 정의당원이 아니라도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특수 목적 정당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같은 취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때 광장에서 순수한 정신 하나로 뭉쳤던 대한민국의 정말로 민주개혁 세력들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가진 거 이걸 내놓겠습니다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기존 정당에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그걸 새로운 정당치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제3지대라 그러는데 한때 제1제대에 소속되셨던 분들이 어찌된 사정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게 제3지대냐? 이건 1.5지대 내지는 2.0지대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제3지대라 할 때는 바깥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정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떤 본질적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광장의 순수한 정신이 그립다. 그 시절에 우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다수파 연합을 만들었고 탄핵 연대를 만들었고 그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가장 본질이자 힘이다. 네. 예, 저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했고 정의당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네. 정의당도 이제 자꾸 바뀌려고 하고 좀 더 기존에 정의당이 또 나름대로 가졌던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야 이거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즉시적으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사한 거랑 뭐가 다르냐 왜 이걸 가지고서 합의 위반이라고 화를 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그건 조금 정확해야 되겠는데 네. 차마 합의 위반이라는 말은 못했고 그런 말을 못했어요? 9.19 합의 정신의 위반이다. 정신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9.19 합의는 이 정찰 위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온다고 나 대학 수능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해. 이거 말 돼? 안 되지. 상관이 없는 근데- 거예요. 근데 상관이. 그런 애들 많잖아, 그런 아들들. 상관이 없는 거야. 나도 술 먹고 다닐 거야. 아버지 술 먹고 다니니까 나 공부 안 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정찰위성하고 이 합의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 이 합의서는 우리 접경 지역에서 재래식 그 군사력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이고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브레이크인데 아니 백밀러 고장나고 차에 스크래치 났다고 브레이크를 그래 두들겨 부숩니까 그래? 난 이런 황당무계한 건 또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얼마나 이게 일관성이 없냐면 아니 북한이 3월에도 위성 발사했어. 8월에도 발사했어요. 그런데 8월에 발사했을 때는 그 잔해가 서해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수거해가지고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 합참이 뭐라 그랬냐. 이거 군사위성으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3m 해상도입니다. 3m라는 건 뭐냐면 3m 물체가 이 카메라의 픽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찍어봤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군사위성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천하태평했어요. 쏠 때면 쏘라고. 근데 같은 위성을 쐈는데 네. 석 달 후에는 이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그러면서 어머.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이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석 달 만에 전혀 다른 그 위협이 나타나? 그러면 여태까지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석 달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군인들 아니에요? 뭐예요? 예. 그 사이에 장성 물갈이가 있었어요. 100% 장성들 다 내보냈어요. 이거였어, 이거. 이제 말 잘 듣고 코드 맞추고 충성심, 이런 장군들로 무경험자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사실은 어떻게든지 뭔가 조금 무력화시키고 파기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군요.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그렇죠. 아니, 9.19 합의도 저번에 합참의장도 뭐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처럼 그러지만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간 별 3개, 4개짜리 붙은 놈들은 다 내보내. 이래가지고 50년 만에 이렇게 물갈이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군사정권 때 군사 쿠데타 모의에서 싹 내보내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인사를 했어요. 싹 내보내니까 합참의장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군의 작전사령관 한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을 하다 말고 내정해버렸다고. 네. 이제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군인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있으면. 정찰위성 심각한 위협입니다.
군사 합의, 우리 발목 다 잡았습니다. 우리 드론 띄워야 됩니다. 이런 게 쏟아지는 거예요. 소신을 꺾는 거지, 소신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군의 전문성이 이제 붕괴되면서 군이 정치화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 합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 군사 합의는 사문화된, 말하자면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그 협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성공한 군사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합의한 이후에 현 상황을 쭉 돌이켜 보면 예. 진짜 위험도 많이 없어지고 예. 서로 간에 조심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군사 합의서 체결 이전에는 뭐 남북한의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교전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발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횟수들이 있어요. 예, 뭐 총 오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잠시 공포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 다 정전협정 위반인데 연평균 200회가 2회로 줄었어요. 그래요? 100분의 1로. 이게 군사 합의서 효과예요. 와, 대단한데요?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저기 그 서해 NLL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 백령도, 연평도 등 5개의 섬이 있고 꽃게가 거기서 다 잡혀요. 그랬는데 남북한이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북한의 그 해안포가 다 포구, 포신 이런 게 다 밀봉이 돼가지고 갱도 안에 잠가버리니까 네. 위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해상 훈련이 금지됐거든요. 네. 어민들이 조업 시간, 조업 범위, 조업 통제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올해 꽃게 싸게 먹는 게 다 그 덕분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어민들 걱정 없이 삶의 질이 높아져. 접경 지역에 이 판문점 합의와 군사 합의로 이어지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의 그 밤새도록 남북이 틀어대는 지긋지긋한 밤. 거기에다 대북전단 살포 이런 것도 정리가 다 되고 더불어서 이제 군사훈련, 포사격 훈련, 비행금지 구역 이런 게 되니까 전방이 지난 한 30년 이래 지금처럼 살기 좋은 데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인들 편안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 이 이익을 뭐하고 맞바꿨느냐. 그 저기 군단 사단에 드론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드론 못 띄워서? 드론 못 띄워서. 이걸로 맞바꾼 겁니다.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감시를 더 잘하겠다는 건데 그 전방부대가 띄우는 드론은 저고도로 낮게 날아가서 이 전술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도 드론, 고고도 드론 다 활동하고 있고 정찰기, 인공위성, 2중, 3중 중첩된 감시 체계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술 단위에서 그거 드론 좀 안 띄우는 거 가지고 일선 부대장들 그 문제 가지고 그거 하고 맞바꾸는데 이게 명분이 안 쓰니까 저걸 갖다 붙인 거예요. 너무 무식한 인공위성 거 발사를. 네. 그걸 갖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놀리고 뭐고 없어 그냥. 아니, 이런 그래서 악망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당장은 네. 이게 조금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 20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계시고 또 거기서 이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분들 사실은 전쟁 나도 피난도 안 가실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그 소, 돼지 놔두고 갈 데도 없어요. 저기 피난 못 가요. 내 재산 다 놔두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평생 사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국민들 2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군이 저런 짓 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서 겨우 드론으로 그 안보 이익을 얻자고 이 모든 걸 포기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기하자고 평화를 깨자고? 너무 답답해요. 아니 멀쩡한 군사 합의를 왜 깨? 왜? 자, 북한 측에서 뭐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수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칼라로 된 거를 막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것도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도 저게? 난 적어봐요. 예. 자 북한이 괌의 미군 기지도 인공위성에서 촬영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랬다고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네. 그게 8월달 입장 아니야. 니들 그거 띄워봤자.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북한이 맞아 우리 이거 촬영했어 그러니까 아니래잖아, 무슨 소리 또 아니래. 아니 도대체가 심각한 위협이요 아니요.
북한 말이 맞아 틀려. 왜? 한 입으로 이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말도 문제야. 그러니까 저 이럴 말도. 때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안 돼 이랬다가 그 북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럼 말이 왔다 갔다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 2018년 9.19 합의 체결할 때도 얼마든지 사단에서 저 드론을 못 띄워도 다른 중첩된 감시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해서 이건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 군사적 평가가 있었고 네. 8월에는 합참의 최고의 그 베테랑들이 이거 저기 위협이 아니라 그랬고 네. 그거 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그러다가 다 갑자기 위협으로 돌변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북한이 저 얘기할 때는 또 왜 아니라 그러냐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 안 되는 걸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서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자, 써야 돼.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슈 있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어?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더라. 이종섭 전 장관이 아이고 내가 대통령실에 허위 보고했네? 이렇게 스스로 자백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발목까지 물에 차는 데까지만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나는 복을 받았는데. 최상병 당시 네, 사건 때. 최상병 사망 때. 그런데 네. 이거 뭐 저기 박정훈 대령 보고하는 거 보니까 허리까지 심지어 가슴까지 그 물에 차도록 수색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경향신문 보도예요. 이 이야기가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는 더 황당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휩쓸린 게 아니고 네. 뚝이 무너져서 근처에 있다가 물에 휩쓸린 걸로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배가 이게 산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일사단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허위 보고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거지. 그러니까 네. 사단장이 뭐 무리하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네.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위험이, 말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일단 용산에다가는 엉터리를 먼저 보고부터 하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직접 보고를 안 했으면은 몰랐겠네. 장관은 네. 사단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애들이 뭐 말이야 저 발목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는데 갑자기 밑에가 꺼졌다거나 아니면 뚝이 터져서 휩쓸린 걸로 그렇게 알고 지나갈 일이었다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런데 보고를 해서 사단장 과실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그러다가 그 지시 받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허리 높이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명이 휩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꼬맣게 모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사단장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왜곡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거고 이후에도 외압의 행사는 전부 사단장 고학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진술서나 이런 데 보면 차곡차곡 쌓이가 있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에도 그 혐의자 빼라는 말이 버젓이 지시된 걸로 나와 있고 네. 아니 이러니까 뭘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 나와 증거가 계속 그러네. 나와 계속 나오고 국방부의 장관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저 지휘관은 징계로 하시라고. 자기네가 딱 지휘 정해줬네. 책임이네. 저기 수사 대상에서 빼고 징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스타 완벽하게. 그 장관 보좌관이 3스타 해병대 사령관한테 장관 수행의 해외 우즈베키스탄 거기서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거 장관 지시구나. 이렇게 하고 서로 주고받는데 아니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 발표가 더 가관인 게 그동안에 국방부는 혐의 대상자 줄이라고 외압을 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군사보좌관 여기에 보면은
저 징계로 그냥 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하구 대변인이 거기에도 징계 대상으로 하라 그랬지 줄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뭐 단어 하나 안 썼다고. 혐의 대상자 줄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야, 내가 기자라면은 그때 나 기자 명찰 던져버리고 반납하고. 네. 내가 이거 구두발을 내가 구두를 손에 들고 나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네가 군인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래서 구두 집어던지고 단상 둘러엎고 나 사표 쓰고 나와요 내가. 내가 저런 자들이 줄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징계 대상으로 하라는 말이 그거 수사받지 못하게 하고 징계하라는 말이 이게 줄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러네. 이게 줄이라는 말인데 줄이라는 말은 없지 않냐. 이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또 언론은 그걸 써. 그러니까요. 나는 이 언론하고 저 국방부 있잖아요. 앞으로 이자들이 월급 받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들이. 아니, 우리 근데 세금 받고 저런 거짓말을 해 그래. 신범철 차관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신범철 차관. 거기가 직접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둘이 왜 직접 자꾸 저 거짓말을 해? 조사본부에다가. 근데 왜 자꾸 그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신범철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물타기를 교묘하게. 물타기를. 처음에 문자 메시지 자기가 보낸 거 아니라 그랬어.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건 밝혀졌어. 네. 그때도 박정훈 대령인이 처음에 그 차관의 지시라 그랬지만 군사보좌관 문자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나왔어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사소한 팩트를 가지고 빠져나가. 미꾸라지가처럼 빠져나가요. 신차관이. 그건 머리가 좋거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국회 찾아다니면서 지 개인 구명운동도 했고. 그래서 총선 출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 열려봐요. 이제 다 증인 소환되셔야 되고 특검이 되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특검 한답니까? 특검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빠르면 내년 3월에 그게 특검 법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선거 때 아닙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정말 내가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지만 정말 칭찬해줘야 될 거는 그래도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을 우리가 이 특검이라는 진실의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그래도 여지 하나 남겨놓은 거. 이건 민주당이 참 잘하신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민주당이 성과를 정체로 못 내지만 이번에 한번 기대. 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국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얘기 지금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이 상황이. 주범이에요. 대통령 주범이요? 제가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이 저거. 이 사건 터지자마자. 그리고 나 고발해라 그랬는데 못하잖아. 그리고 제 뒤로 박정훈 대령 MBC 스트레이트 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 처음에 내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이걸 폭로하면서 이제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왜 이래 조용하지? 천공은 내가 12월 4일 날 오후에 발언했는데 12월 5일 날 고발당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아니 무슨 번개처럼 빠르더만 이건 왜 반응이 없어? 고발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최상병 건의 특징은 정권에서 고발한 건이 한 건도 없어. 수습을 못해요. 그리고 언론이건 저 같은 평론가건 한 건도 고발을 못했어요. 그거는 이 건밖에 없어요. 네. 오로지 최상병 한 건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조금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도 이 싸움은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론관에서 눈물 흘린 사건이 이게 최상병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20대 80의 싸움이야. 80에 우리는 힘으로 가는 거거든. 질래야 질 수가 없어. 무조건 밀어붙여. 민주당은 이기는 싸움에 집중해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보다도 증거가 차고 넘쳐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서 다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려. 내가 문자 메시지 진술서 하도 많아. 폭포수처럼 쏟아져. 정보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찍 누르면 국수기계처럼 쫙 면발이 나와. 면발이. 삶아 먹으면 돼. 네.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자, 정보의 보고 김종대 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딱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딱 하면 이제 끝날 때. 나보고 클로징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클로징이라기보다는 이제 키포인트 되는 한마디만 딱 해줘 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진실의 힘보다 강한 건 없다. 우리는 그 힘을 믿고 열심히 싸운다. 저 천공 사건요, 검찰에서 수사를 못해가지고 경찰로 또 되돌려 버렸어요. 그래요? 예. 검찰에서 못하겠대. 다시 보안 수사에서 올리든지 말든지 하래. 어허.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는 사이에 또 딴 건으로 고발해서 저를 또. 뭘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저 17사단 옛날에 지 사단장 할 때 그 병사 사망 사건. 아,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에서? 그거 또 고발해. 그러니까 검찰이 돌려보내니까 비워버리니까 그 사이에 채우려고 한 건 더 고발했어. 명예훼손으로? 예. 그래가지고, 나 기소 좀 내보자. 나 그래가지고, 대충 하는데. 자,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린 수사권 없어. 그러나 진실의 힘은 또 우리 원칙의 힘은 장기적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말로 정리할게. 선승구전.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진짜 멋진 말입니다. JSW님께서 김종대 의원님에게 마지막 주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원이 돼주십시오.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내 보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 더 착한 보험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도 받습니다. 더 착한 보험 전문 클리닉 업체니까 점검 받아보시는 게, 미리미리 점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친이 분들 특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현 전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